예, 지금 시간이 2019년 4월 7일, 오늘 4월 첫 번째 일요일입니다. 오후 10시 4분. 어, 코스피를 보면, 어, 그냥 위로 달려요. 그래서 이거를 일봉 차트로 보면 해석이 되고요. 주봉 차트로 보면 뜬금없고요. 음, 월봉 차트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음, 지난주에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시나리오를 다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보인다. 어, 지난달에 저점을 깨고 오르는 것과, 그다음에 지난달에 저점을 깨지 않고 오르는 것, 두 가지 유형의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하방에 배팅하는 투자는 하지 않을 것이고, 예, 지난달에 저점을 깨주면 매수할 생각이 있고, 반대로 지난달에 저점을 깨지 않으면 이게 MMO에서 거래하기 싫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실제로는 지난달에 저점을 깨는 흐름이 아닌 지난달에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상승이 찾아왔어요. 어, 이제 이런 걸 해석할 때는 사실 위험을 감수해야 되잖아요. 이 전략 자체에는 결과론적으로는 이제 올랐기 때문에 상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위험 부담을 하셔야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차후에 이런 형태가 다시 나오게 된다면 항상 위험 부담을 예, 끌어안고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만약에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방법과 보수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방법 두 가지가 다 존재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감안하시는 전략을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 혹시 들어갈 일이 생기면, 그러니까 저점을 깨지 않는 조건 하에서 매수 전략, 그 다음에 저점이 깨졌을 때의 매수 전략 두 가지를 다 감안해 셨으면 좋겠어요. 음, 대단한 분이시네요. 100점이라니. 그 어려운 문제를. 야, 음, 분석을 하실 때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는 건데,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주가가 내리는 경우와 주가가 오르는 경우에 이유가 존재하잖아요. 이유. 물론 그걸 벗어나는 것도 존재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찾는 형태는 아니고 어찌 보면 다소 합당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형태의 흐름인 거죠. 지금 가상화폐처럼 그냥 막무가내로 움직이는 흐름 말고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흐름을 분석을 할 때 첫 번째는 저항이 없어서 오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지지가 좋아서 오르는 게 있어요. 지지가 좋아서 오르는 경우는 어쨌든 우리가 접근하는 측면에서 리스크가 적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반대로 저항이 없어서 오르는 경우에는 물론 동일하게 오르더라도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죠. 반대로 주가가 내릴 때도 저항이 강해서 내리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지지가 저 밑에 있어서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 구분을 하시고 예,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음, 저항이 없어서 오른 거죠. 예, 저항이 없어서 오른 케이스. 그 다음에 이제 절의 개념, 절의 개념을 좀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절. 간단하게 할게요. 어, 절 또는 손절. 보통 이제 손절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거를 이제 영어로 로스컷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 로스컷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또 다른 유형의 전략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컷의 개념과 전략의 개념을 좀 섞어서 보자고요. 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지난 봉의 저가 또는 고가를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이 봉이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쉬운 방법. 첫 번째는 고민이 없어요. 고민이. 예. 고민이 없습니다. 명확하니까. 그게 옳으냐? 그렇지 않으냐는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예. 세상에 옳고 그름은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어요?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예. 그 활용하기의 기준이 너무 심플해요. 전봉의 저점, 전봉의 고점. 예를 들면 마진 거래를 하시는 분은 예, 전봉의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전봉의 저점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돼요. 이게 거래할 때 가장 심플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는 전봉의 저점을 무너뜨리게 돼요. 예, 그리고 전봉의 저점을 무너뜨리기 전에는 어쨌든 예측 가능한 상황 안에 있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봉의 저점이 얼마인지 알기 때문에 예, 그 전봉 저점에 갔을 때 얼마의 돈을 잃을지를 머릿속에서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전봉 저점을 붕괴하고 나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의 크기는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계산이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전봉의 저점을 깼다라는 그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전봉의 저점을 깨고 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이성적으로 가늠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로스컵, 그 손절의 관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봉의 저점에다가 또는 전봉의 고점에다 로스컷을 사용하는 게 옳으냐라는 질문보다 다른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것이 충분히 관리하기 편할 정도의 타당성이 있느냐를 검토해 보시면 돼요. 자, 어떤 분들이 주식을 사실 때 매수 후 5% 빠지면 손절이에요. 그런 식이
접근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전문가 방송이라는데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아무 데서나 매수를 시키고, 예, 5% 빠지면 손절하고 5% 빠지지 않으면 홀딩을 해요. 얼핏 보면 합당해요. 왜냐면 5%를 빠지면 손절을 하면 되니까.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5%의 하락이 무언가 의미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아리송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기술적 분석이라는 영역을 다루고 있고, 예,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를 제외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받아볼 수 있는 정보는 크게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시가, 고가, 저가, 종가, 거래량, 거래대금. 총 6가지의 정보를 받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안에는 체결 양에 따른 시간이 존재하는데, 예, 시간은 사실 이제 부가적인 측면이고요. 직접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는 이렇게 6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6가지를 이용해서, 예, 의미 있는 정보를 추출해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뭐 5% 상승이나 5% 하락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한 번 더 가공해야 되는 거잖아요. 6가지의 정보를 활용하는 건 가공이 필요가 없지만 어, 나머지 추가적인 방법을 만드실 경우에는 어쨌든 필요해요. 가공이. 그럼 이제 로스컷이라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보자고요. 자, 봉이 하나 있어요. 이걸 일봉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봉. 아이고, 이왕이면 글자를 잘 써야겠네요. 일봉. 자, 근데 여길 깼어요. 젓가락. 이제 질문. 이 다음에 뭘 할까요? 이제 이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길 깨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전략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는 거예요. 고민의 대상도 아니고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일봉의 저점을 깨는 순간이 왔어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을 하실 거냐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얼마 전에 인버스 X를 7,000원에 사신 분이 자기 이거 팔아야 되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때 가격이 한 6,800원 정도였거든요. 지금 가격도 6,800원인데 7,000원에 사신 분이 6,800원이 됐을 때 아, 나 이거 팔아야 돼? 라고 물어보셨다라는 건 6,800원이 된다라는 가정은 없이 거래를 하셨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일봉의 저점을 깼어요. 그러면 그 다음 전략은 뭔가요? 그 다음 전략 없으세요? 만약에 본인이 매수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 전략이요. 이게 가상화폐도 똑같고 주식도 똑같고 파생 상품도 똑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케이. 주봉의 지지를 확인하고 하락폭을 계산한다. 자, 다른 분은요. 존버. 예, 그럼 봅시다. 자, 홀딩, 손절, 존버. 그럼 존버가 홀딩이잖아요. 존버. 이건 홀딩이고요. 그 다음에 손절. 하나가 더 남았죠. 하나가 더 남았어요. 전략이 하나 더 있어요. 예. 존버 또는 찬버. 예.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 전략, 그렇죠. 추매. 예. 일봉의 매트릭스. 근데 일단 오늘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보다 손절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찬버, 손절, 추매. 자, 거래 실패 전략.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할 거는 거래의 성공 전략이 아니라 거래의 실패 전략인 거예요. 실패를 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예, 홀딩이죠. 이걸 가상화폐에서는 찬버 이렇게 쓰죠. 자, 2번 손절이 있어요. 예, 이건 이제 매도한다는 얘기죠. 예, 3번은 추매가 있습니다. 예, 추가 매수. 물타기는 약간 가벼운 표현인 것 같고요. 예, 좀 있어 보이는 건 이제 추가 매수가 되겠죠. 근데 자, 보세요. 이거는 일봉이고요. 이거는 주봉이고요. 이거는 월봉이에요. 오늘 이 얘기를 잘 듣고 그 다음부터 차트를 잘 보세요. 그러면 전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자, 자, 여기를 깼습니다. 자, A를 깼어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일봉, 주봉, 월봉이요. 무엇을 뜻할 것 같습니까? 일봉은 하락으로 전환했고, 그죠? 주봉은 조정 중이죠. 월봉도 조정 중입니다. 왜? 전봉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망가진 건 일봉만 망가진 거예요. 일봉만 아웃된 거예요. 아웃. 그러면 자, 보세요. 잘 보세요. 본인이 일봉을 중심으로 거래하신 분은 손절이에요. 그죠? 본인이 일봉으로 거래하신 분은 거래 전략이 손절이라고요. 그죠? 근데 주봉으로 거래하신 분은 찬버예요. 예? 자, 일봉 거래자는 손절이 전략이고 주봉 거래자는 찬버가 전략이 되는 거죠. 왜? 저점을 훼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일봉은 전략이 없죠. 애초부터 일봉은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봉이 양봉을 이렇게 내고 그 다음날 여기를 찍고 올라가요. 그러면 주봉은 여기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추매가 되는 거죠. 왜?
전봉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을 일봉이 시도했기 때문에 그때는 추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은 시간에 따른 봉의 크기를 계산하고, 예, 그 봉의 크기에 따라 버퍼를 갖는 거예요. 왜? 일봉의 전봉의 저점, 주봉의 전봉의 저점, 월봉의 전봉의 저점이 다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한쪽이 무너졌다고 해서 전부 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봉을 사용하냐에 따라 어떤 봉은 손절이 되고 어떤 봉은 참버가 되고 어떤 봉은 추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감이 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봉을 기준으로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에 따라 완전히 전략이 달라져요. 자, 예전에 거래시님이 얘기한 것 중에 나는 롱으로 가져가는 게 있고 나는 숏으로 가져가는 게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뜻을 잘 헤아리셔야 돼요. 롱과 숏은 완전히 다른 전략이에요. 근데 숏으로 막 거래하는 사람이 롱의 전략을 가져가다가 죽어요. 그죠? 숏의 전략을 가져가는 아주 작은 봉에서의 전략을 가져가는 사람이 롱의 전략을 실패 전략으로 사용할 경우에 회복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애초부터 롱의 전략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손절하면 안 돼요. 왜냐면 원래 전략이 롱이야. 기본 한 달, 어떤 경우에는 두 달, 어떤 경우에 1년을 가져가려고 전략을 짜놨는데 그러면 자금 집행도 그렇게 될 거잖아요. 몰빵이 안 들어가진다고요. 왜? 전략이 1년짜리라 들어가는 것도 몇 개월에 나눠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일봉만 보고 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딱 실패했어. 그러면 끊어야 돼요. 그건 결과하고 무관한 거예요. 내가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건 게임 오버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지더라도 손실이 안 날 경우가 있고 내가 졌을 때 손실이 대박 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결과에 내 전략을 갖다 붙인다고요. 내가 이전에 학습된 결과에 내 전략을 갖다가 붙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그 주가의 흐름이 이전 내 전략이랑 안 맞았을 때는 개박살이 나는 거예요. 2018년도에 여러분들이 초반에 거래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부분이에요. 본인들의 전략은 롱이 아닌데 잘못되면 롱으로 버티니까 그리고 이전에 그게 회복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을 경우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결국 자기 확신의 문제거든요. 확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승률이 높아지고 잘 맞으면 지금 내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보다 확신이 너무 많이 생겨서 잘못된다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잘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 무장 해제되는 거죠. 장 분위기가 좋은데 뭔 문제가 있겠어. 그렇게 가면 다행인 거예요. 그렇게 계속 가주면 해피. 근데 문제는 세상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단지 결과를 우리가 확인할 뿐이지 우리가 세상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그 많은 흐름 중에서 나에게 적당한 내 전략에 맞는 흐름을 잡아내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흐름이 안 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봉이나 주봉을 보고 거래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월봉에서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줘야 저는 집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저는 월봉 전략을 따라가는 거예요. 월봉의 전봉의 저점에 최대한 가까워지고
월봉의 전점을 잘 보호할 수 있는 봉의 형태가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거란 말이에요. 제 입장에선. 누가 저한테 너 바보야, 뭐 코린이야, 너 몰라. 그건 제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왜?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할 문제잖아요. 왜 제가 제 돈으로 거래를 하는데 타인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야 돼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듯이, 예, 저도 남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어요. 저는 제가 찾고 싶은 구조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게 오든지 말든지. 반대로 더 짧은 봉의 구조를 이용하신 분들은 대박이 난 거죠. 왜? 주봉은 잘 갔거든요. 아주 잘 차트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주봉 거래를 하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버신 거고, 저같이 월봉 차트를 보고 있는 사람은, 예, 그 뭐죠?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고요. 이제 일본 거래를 하신 분들은 너무 싸게 팔고 빠져나갔는데 이제 폭등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본인들이 어떤 봉을 선택했는지를 명확하게 정의하세요. 나는 일본 거래자인지, 나는 분봉 거래자인지, 나는 주봉 거래자인지, 나는 월봉 거래자인지 명확하게 정의하셔야 됩니다. 나는 데이트레이더인지, 아니면 데이트레이더는 완전 단타인지, 아니면 스윙인지, 아니면 롱인지. 그걸 본인이 정의하시지 않으시면 맨날 후회해요. 채팅방의 대화 중에 팔았는데 더 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더 가면 어때요? 그러면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그렇게 잘 오르는 걸 매수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더 가는 건 내 몫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실 때 본인이 최선의 판단을 하신 거예요. 본인 기준에서. 타인이 그것을 보고 야, 너 왜 이렇게 일찍 팔았어? 너는 쫄보야, 쫄보. 이렇게 얘기하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인 기준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고 그를 통해서 수익을 취하셨으면 그게 최고의 거래예요. 그리고 그러한 거래를 꾸준히 반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 흐름에 대한 개념이 머릿속에 없으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 자체에 몰입이 돼요. 몰입이 돼서 이게 생각이 멈추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져서 오늘은 꼭 이야기를 해야겠다. 다른 거는 사실 뭐 지금 추격 매수할 것도 아니고요. 비트코인이든 뭐 가상화폐든 그리고 코스피 지수든 추격 매수할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하방 전략을 가져가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은 차라리 이런 얘기를 확실하게 짚어드리면 조금 더 생각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좀 꺼냈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성공했을 때의 전략만 있어요. 예, 매도가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돈을 잃는 거는 매도 때문에 잃지 않아요. 매수 때문에 잃지. 그죠? 우리가 돈을 잃게 되는 행위의 99.9%는 잘못된 매수로부터 비롯되지 잘못된 매도로부터 비롯되지 않아요. 예, 매도는 아무 데서나 하셔도 돼요. 더 많이 먹냐, 더 적게 먹냐 이 문제거든요. 근데 더 많이 먹으려면 아주 좋은 곳에서 매수를 하면 오랫동안 홀딩할 수 있어요. 손실 구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된 매수를 하게 되면 손실 구간에 있기 때문에 정작 수익 구간에 들어가도 오래 버티기 힘들어요. 그래서 매도를 잘하는 것보다 저는 매수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주식 쪽에서 몇 번 거래를 해봤는데 좋은 매수를 하기 위해서 꽤 많은 시간을 기다려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정말 바보 같을 정도로 대부분의 기회를 다 버리거든요. 그건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다, 주가가 내린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머릿속에 이게 내가 이해된다. 이 흐름은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흐름 자체가 내 머릿속에서 다 미리 그려질 정도로 잘 이해가 돼. 라고 생각되면 참여해 보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틀어졌을 때도 어느 정도 제 머릿속에 잘못된 상황들도 머릿속에서 같이 그려지면서 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대응이 되는 수준까지는 되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인버스2X를 샀을 때 사실은 손실 구간에 꽤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예. 그래도 나올 때는 수익에서 나오게 되는 건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어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전략을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게 있고요. 여기서 제 전략은 사실은 존버였거든요. 제 전략 자체가 손절이 아니고 존버였단 말이에요. 추매 전략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인버스 X를 2월 달에 살 때의 전략은 추매 전략은 없고 손절 전략도 없고 홀딩 전략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달 가까이 그냥 내버려 두면서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애초부터 시작할 때 모든 전략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 됐을 경우에는 어디까지 바라보고 이게 잘못됐을 경우에는 잘못됐을 때의 조건이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 조건은 뭐고 2번 조건은 뭐고 3번 조건은 뭐야. 그래서 1번 조건일 때는 홀딩, 그 다음에 2번 조건일 때도 홀딩, 3번 조건일 때 손절. 그런 식으로 조건을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집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집행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조건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조건이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나에게 불리한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지 예.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내 전략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일부를 포기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과정에 대해서는 너무 무감각해요. 그냥 뭐 오로지 결과예요. 오로지 결과. 예. 그러니까 모든 광고들은 결과만을 갖고 광고를 한다고요. 예. 100%, 1000%, 예. 몇 프로의 신화, 뭐 이런 광고만 하게 되는 거는 사람들이 과정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지적 이해가 있으면 스스로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서 봉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차트라는 걸 보면서 이해되는 구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많지 않아요. 10% 이해하면 진짜 많이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10%의 이해도를 가지고 50% 이상을 이해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야 제대로 된 분석을 할 수 있는 영역이 되는 거고 제대로 된 분석이 되어야 내가 돈을 집행했을 때도 어떻게 되면 잘 되는 거고 어떻게 되면 잘못되는 거고 어떻게 됐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지를 구분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돈을 원하고 예, 그리고 생각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분석하는 사람의 분석이 어느 정도 맞겠다 싶으면 본인의 이성을 내려놓고 저 사람을 추종해요. 가장 무서운 건 내 생각이 없이 상대방을 추종하는 겁니다. 그게 초기에는 정말로 좋은 관계가 돼요. 그거는 저같이 방송을 하는 사람, 저같이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잘 맞췄을 경우에, 예, 잘 맞추고 있을 경우에 최고의 관계가 돼요. 근데 사람이라는 건 실수를 하고 두 번째는 시장이라는 건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너무 믿어서 내 머릿속에 잘못됐을 경우의 전략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잘못했을 때 인간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서로 쌍욕하고 예. 그게 금전적인 거래가 오고 갔으면 이제 소송의 대상이 되고 고발의 대상이 되고 그렇죠. 민사, 형사. 음.
제가 몇몇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분들이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잘못됐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못됐을 때에 대한 상황에 대한 것을 고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일방적으로 한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본인이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주변에 전문가들이 있죠? 이런 분야의 전문가 말고 정말 전문가들이 있어요. 근데 전문가가 가장 잘 하는 게 있어요. 예.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가장 잘 하는 것. 그게 뭔지 아세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문가가 제일 잘하는 거. 우리가 상대방을 전문가라고 불렀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는 거죠. 실수를 안 하는 겁니다. 네. 전문가는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병원에 의사가 있어요. 의사를 전문의라고 부르죠. 전문의. 전문의는 수술할 때 실수하면 안 돼요. 사람 죽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게 되면 엄청난 보상을 해야 돼요. 때론 병원의 문을 닫을 정도의 그런 일도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전문가를 찾았을 때는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지만 예,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잃을 만큼의 행위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복도 동일하게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료든 그다음에 이제 교육 분야든 예, 일정 분야들은 지식이 쌓이면 전문가 반열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중간에 그림 공부를 접고 이런 주가를 분석하는 알고리즘을 공부하다 보니까 예, 그쪽 분야의 지식을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저한테 너 이 분야의 전문가야? 그러면 겉으로는 전문가인 척 말하지만 잘 몰라요. 스스로 알아요. 내가 그 분야에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발표 같은 거 하러 가면 되게 미안해요. 클라이언트한테. 프로젝트를 수주해야 되니까 아는 척 떠들기는 하지만 예, 사실은 미안한 거죠. 그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을 만큼의 예, 전문가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회사가 따갈 프로젝트를 제가 따야 되니까 예, 그러라고 회사가 급여를 줬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쪽은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사실 금전적인 피해가 매우 제한적이고요. 왜냐면 이 프로젝트 수주라는 건 인건비 베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주든 제가 다녔던 회사에 주든 인건비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프로젝트만 어쨌든 마무리를 지으면 회사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보는 행위는 아닌 거죠. 그런데 이 투자 시장은 전혀 다른 거예요. 투자 시장에는 일단 전문가가 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지식으로 이 모든 걸 이해할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예. 개인이 이걸 파악해낸다라는 건 정말 기적이고요.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의 대형 증권사가 직원이 한 2, 3천 명씩 되는데 예, 그런 회사들도 이 시장을 전부 간파하지는 못해요. 그러면 보통 한 4, 5천만 원씩 이상 급여를 줄 텐데 연봉으로
안, 수준이 낮은 아주 초급 단위의 사람들도 거의 그 정도의 급여를 받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2,000명을 모아도 파악되지 않는 이 투자 시장의 흐름을 일개 개인이 맞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건 애초부터 잘못된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게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확고한 신념이에요. 시장은 절대로 확정적인 사고로서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제가 가진 개인적인 입장을 거둬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확정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정말 저분이 그 정도의 확정적 사고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학력, 시간, 노력이 담보됐느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담보가 안 되면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가 학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간이고 세 번째가 노력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담보돼야 돼요. 왜냐하면 어려워요. 이 금융이라는 것 자체는 똑똑해야만 어쨌든 가능해요. 저같이 예체능은 안 돼.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차트쟁이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같이 예체능계 사람 말고 어, 공학을 전공하든 아니면 그러면 경제학이나 경영 쪽 아니면 회계 쪽 전공하는 사람이 저는 이 바닥에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런 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 시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이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도 이 시장의 흐름을 꽤 오랜 시간 동안 파악을 해야만 이 시장의 속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할 테니까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충분한 노력이 담보가 돼야 우리가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전문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학력에서 탄력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투자했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미술 전공이라 예, 저는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 시장은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당장 이 일을 접고 미술 영역으로 돌아가서 한 1년 반 정도만 굴르면 오히려 전문가 행세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흐름만 캐치하면 되거든요. 기본기는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 이 시장이 돌아가는 이 패러다임 그리고 유행하는 것들만 좀 주워 담으면 웬만한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금세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면 저는 전문가입니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긴 아니에요. 여긴 제 나와바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보다 더 심한 사람들이 나와서 전문가, 뭐 분석가, 교수 이러고 다니니까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그건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건 나중에 경험해 보시면 알게 돼요. 왜 그렇게 될 수 없는지. 경험으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경험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경험으로 안 되는 거를 아무리 포장해봐야 포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수는 될 수 있어요. 고수. 고수는 거래를 해서 돈은 잘 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로또를 사가지고 1등에 당첨돼서 돈을 벌었는데 그 사람이 전문가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를 잘하는 사람을 우리가 고수라고 부르는데 고수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단지 거래를 잘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 필터링을 좀 하세요. 예. 그 필터링에는 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아니고 제가 유일한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이 방송도 동일한 평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아니야. 그러면 냉정하게 쳐내야죠.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얼마 전에 오신 분 그런 분들이 들었을 때 손해 봤으면 손절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누구의 방송을 듣느냐, 누가 맞췄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시장을 보면서 납득할 만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공격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예. 어떤 게 본인한테 맞는지는 심사숙고 해보시고 경우에 따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어느 한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건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거를 강요해서도 안 되고 예,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라고 설득해서도 안 돼요. 자연스럽게 본인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 가상화폐 쪽에도 카페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런 곳에 가보면 다루는 정보들이 정말 다양해요. 그러니까 취사 선택을 하시면 돼요. 네, 취사 선택을 하시되 항상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갖고 이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는 한 번쯤 꼭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예전에 어, 느 게시판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던 분이 한 3년인가 5억을 번 사람이 있었어요. 5억. 보면 많이 본 거잖아요. 5억이라는 돈을 벌었다라는 거는 어쨌든 검증되어 있는 매매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3달 만에 5억을 다 날리고 그 시장을 떠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답이 있다고 믿은 게 나의 실수라고. 예. 그러니까 그 성공이 자신에게 답이 있다라는 확신을 줬고 시장이 변했는데도 자기의 답을 고수했기 때문에 벌던 시간에 비해 훨씬 짧은 시간에 모든 돈을 다 날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을 버는 게 계속 유지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방법이 아직까지는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한번 사용한 방법으로 꾸준히 계속 수익을 내는 방식은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거의 그런 분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심지어 그 PK 투자자문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예, 제도권에 도전했던 분도 결국에는 회사를 폐업했거든요. 예, 그 정도로 명확한 답이 존재하는 시장이 아니라는 점을 좀 감안하시고 항상 성공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예, 성공과 실패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가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답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도 거래하시다가 실수를 하실 거잖아요. 그런 실수가 나왔을 때 멍하게 있지 마시고 그리고 무조건 손절하지 마시고 뭔가 사전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접근을 해보시면 나름 생각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이거 말고 가상화폐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 보이는 장면은 월봉이에요. 월봉. 월봉이 보이는데, 캡처를 한번 떠볼까요? 자, 지금이 A의 위치에 있죠? A의 위치 있는데 전봉의 저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B.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위로도 더 갈 수 있어도 아래로도 이만큼이 전봉의 저점까지의 거리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저 B만 훼손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전봉의 저점이 훼손되지 않는 한 우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흐름은 어쨌든 우호적인 거죠. 다음 전봉의 저점이 여기 있어요. 이건 C. 현재는 D의 위치에 있는 거죠. 자, 전봉의 저점이 여기 있어요. E. 현재는 F에 있습니다. 만약 어제의 저점이 무너진다면 이만큼이죠. 560만 원 정도예요. 여긴 거예요. 여기. 자, 여기가 무너지면 그쵸? 일봉은 아웃이란 얘기예요. 일봉은 아웃. 근데 일봉이 아웃되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폭이 얼마냐? 이만큼이라고요. 이만큼. 예. 그 다음에 관리해야 될 영역은 E부터 C까지 영역이 되는데 거의 450만 원에서 560만 원이니까 엄청난 폭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 만약에 일봉에서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2가 손절이잖아요. 2가 손절이 돼요. 전봉의 저점이니까. 근데 2에서 안 팔고 버티면 그러면 C까지 내려가는 거잖아요. C까지는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저 손실폭을 다 감당해야 돼요. 싹 다. 그리고 월봉은 B까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략에서는 감당해야 될 폭이 너무 커요. 전봉 저점으로부터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밑으로 쏟아지기 시작하면 감내하기가 너무 힘들 정도의 손실폭이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봉의 구조에서는 주봉과 월봉은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 주봉과 월봉은 매수자 입장에서 감내해야 될 손실폭이 너무 커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상관없이 내가 잘못됐을 경우에 입을 수 있는 데미지가 너무 크다고요. 너무 크니까 이게 이건 떨어질 겁니다가 아니라 잘못되면 입어야 될 데미지가 너무 큰 상태까지 너무 빠르게 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짧은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낫고, 예, 주봉과 월봉 전략을 섞어서 사용하기엔 리스크가 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거래를 한다 그러면 2가 손절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전략 없고 그 다음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예, 월봉은 답이 없고 주봉도 답이 없죠. 그렇죠? 월봉도 답이 없고 주봉도 답이 없습니다. 지금 답을 가질 수 있는 건 일봉만 가지고 있는 거고, 예, 그럼 일봉을 이용하려면 일봉의 전저점이 손절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보면 이거 저점 여기고 그 다음에 올렸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올렸잖아요. 뭘 뜻해요? 예, 무너지면 주봉은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봉 저점을 계속 방어하면서 저점이 무너지지 않으면 추가적인 하락은 없는 거니까. 예, 그렇게 관리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오늘만 잘 버티면 주봉을 멋지게 양봉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장대 양봉이 만들어지면 예, 저항은 없을 거고 다음 주에 반대로 지지도 없을 거잖아요. 그럼 보통 이런 경우 십자봉을 그리죠. 예, 보통 십자봉을 그려요. 그리고 십자봉의 저점을 지키면 위로 가는 거고 십자봉의 저점을 무너뜨리면 쏟아지는 거죠. 그러면 봉이 이해되시는 거예요. 왜 그냥 일봉에서 저점을 지키는 그런 선에서 매수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주봉이나 올봉은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면 굉장히 좋은 구조지만 밑으로 그러니까 밑으로 한번 쏟아지기 시작하면 이게 다 윗꼬리의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라서 대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단타를 하시는 거고 단타를 하셨을 때 그 단타의 수익폭이 너무 커. 막 10%, 15%, 20% 그렇게 갔어요. 그러면 그 수익을 담보로 해서 홀딩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수익이 너무 많이 나서 버텨보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네,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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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시는 게 좋겠죠. 근데 이런 표현들이 받아들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음, 야, 저렇게 올랐어. 근데 사지 말래. 그냥 내달린 거죠. 하루 만에 거의 이게 오른 거잖아요. 예, 지금이 거의 그날 하루 쳐올린 날 그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그때는 그나마 어쨌든 그게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이 강력한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호적인 그런 상승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지금의 상태는 그 이후에 뭐 아무런 피드백이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것만 잘 막아가면서 버티는 게 중요한 거죠. 잘 버텨야 돼요, 지금은. 근데 잘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현재 고점으로부터 크게 멀지도 않고요. 예, 큰 문제 없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태를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이건 저에게는 의미가 없는 상태고요. 예, 어쨌든 지속적으로 긍정의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상태가 완벽하게 긍정적인 상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긍정의 흐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홀딩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계속 기대감을 갖게 하는 흐름이고요. 신규 매수자는 애초부터 일봉이 아니면 들어갈 틈이 거의 없는 상태라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폭등 시에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를 알고 계시면 아주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많이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주 작게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건가? 예.
어, 어떤 게 있냐면요. 21선. 이게 T일 수도 있고 P일 수도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장대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장대로 올리면 이렇게 21선이 걸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보통 상승할 때는 이걸 타고 가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예전에 쓴 책에서는 랠리라고 표현하거든요. 랠리. 그러니까 이건 5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20일 상단선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매수를 하시려면 얘랑 맞닿는 상황까지 와야 돼요. 그런데 장대 양봉을 치고 나서 옆으로 가면 이 선이 올라와요. 21선이. 그래서 이게 옆으로 가면 이게 위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이전에는 이렇게 공간이 있었는데 이건 조정을 해야 되는 공간이지만 반대로 이제 상승을 해야 되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자, 요게 일봉이잖아요. 예, 일봉인데 확대해서 볼게요. 보시면 캡처. 예, 요 봉이 A인데 A는 장대 양봉으로 치고 올라가서 이제 T20, P20을 다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봉은 매수봉이 아니에요. B. 왜냐하면 얘는 공중에 떠 있거든요. 얘도 아니야. C도. 예. 근데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왔죠. 얘 보면 요게 T20인데 T20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요 선을 타고 간다고 반대로 보시면 예, 요 고가에서 밀리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가 오르면 여기까지 갈 수 있겠죠. 이렇게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공간이 생길 때 들어가시는 게 B나 C에서 매수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나아요. 예. 요런 속성을 알고 접근을 하시면 좋으실 거예요. 자, 지금 주봉은 밖으로 나갔잖아요. 예. 지금 주봉을 잘 보세요. 그럼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얘는 신규 매수는 안 되는 구조인 거예요. 이미 나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그냥 홀딩하고 드실 분만 드시는 거고 여기서 먹겠다고 신규 매수자가 들어간다? 그거 진짜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호재에 의해서 오를 수 있어요. 예, 그런 거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신규 매수자, 특히 차트를 보는 사람이 이런 데서 매수한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죠. 예. 21선을 나가는 건 매수자에겐 거의 최악이에요, 최악.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의 월봉의 아니 지금의 가상화폐 특히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보면 월봉과 주봉은 매수자 입장에서 접근하기 매수 대기자 입장에서 접근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매수하실 거면 하루하루 일봉이 저점을 높여간다면 매수 전략을 유지하는 거고요. 예, 저점을 붕괴하게 되면 저점을 붕괴한 상태에서 다시 저점을 지키는 봉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저점을 높여갈 때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그 설명 이해되시죠? 전봉의 저점이 깨졌을 때 주봉의 전저점과의 거리를 계산했을 때 그 폭이 너무 크면 차라리 일봉의 저점을 활용할 때 손절로 날리는 게 낫고요. 예, 그게 아니에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버퍼가 있어. 그러면 기다렸다가 다시 감아 올릴 때 추매를 하는 방법도 존재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걸 잘
고려하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롱은 제가 언급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숏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그냥 일봉만 보고 접근하시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합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코스피를 볼게요. 자, 코스피를 보면 예, 전봉 저점이 여기 있죠. 예, 전봉 저점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한 90에서 100% 정도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까워져야 월봉은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월봉은 재수 좋아서 정말로 이렇게 오를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매수를 했다면 베스트. 그러면 홀딩해 보고 예, 일봉에서 무너지게 되면 이제 포기를 하고 계속하면 홀딩해 가는 거죠. 근데 월봉을 바라보시는 분이 여기서 매수를 한다? 하실 수 있긴 해요. 왜냐하면 위에 저항이 강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강하지 않다라는, 그러니까 저항이 없어서 저항이 약해서 매수를 하는 건 리스크 관리하기에 정말 힘들어요. 따라서 공격적인 매수자에게만 이 차트는 좋아 보이는 차트고요. 저같이 완전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전봉의 저가와의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올봉에서는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없고요. 다시 이제 주봉에서 2215라는 이렇게 접근을 해보면 주봉에 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도자는 주봉을 가지고 매도할 수 없어요. 없으니까. 단, 전봉의 저점이 이제 이번 주 시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커요. 예. 다음으로 그럼 일봉이 있겠죠. 자, 일봉으로 보면 지난 금요일의 저가를 기준으로 보면 한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일봉은 매수가 되는 거예요. 예. 일봉은 금요일 저가를 손절로 두고 대응을 하시면 되니까 일봉상으로는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 주봉상으로는 매수 전략을 하기엔 손절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봉은 아직은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에 부담스럽고요. 또한 월봉도 동일해요. 지금 코스피의 월봉 주봉과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월봉 주봉의 상황은 유사하다고 보여져요. 많이 올랐고 그래서 리스크는 한참 커져 있는 상태고 반면 위에서 찍어 누르는 힘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어쨌든 상승에 대한 여력은 남아 있고 신규 매수를 가져가기엔 리스크는 잔뜩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은 자금이 들어갈 수 있고요. 반대로 리스크를 줄이지 않고 리스크를 키우는 대신에 얼마든지 급등할 수 있는 구조를 선택할 때는 자금을 줄이면 돼요. 그러면 실패했을 경우에 많은 자금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큰 자금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물을 타든 홀딩을 하면서 지켜보든 할 수 있는 정신적인 그리고 금전적인 여유가 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략을 잘 선택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제가 시황을 얘기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미 충분히 올랐고 그리고 더 오를 여지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런 소리는 제 입장에선 별로 해드릴 이야기가 없고요. 다만 본인들이 방향을 선택하고 의사결정을 하시고 이제 자금을 집행하실 때 한 번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라보시면 왜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가
오늘 세미나 내용입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